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궂은 날씨에 이곳 멀리까지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의 시대 사라지는 경계 비영리는 이라는 주제로 엠포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요 일부 사회를 맡게 된 엠피오 스쿨의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엠피오 스쿨은 우리 사회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서 비영리 조직을 컨설팅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자, 제가 그런데요 며칠 전에 그 컨설팅을 위해서 한 비영리 단체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젊은 활동가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저한테 이런 고민을 상담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세상의 기업 중에서 제일 싫은 기업을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카카오예요. 카카오톡에 그 카카오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 기업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젊은 활동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 카카오톡 때문에요 제 삶이 없어졌어요. 왜요? 퇴근하고 집에 가도 뭐가 그렇게 많이 날라와요. 저희 팀장님이 자꾸 업무 지시를 카카오톡으로 내려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도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와요. 그리고 주말에도요 업무 점검한답시고 계속해서 카톡이 날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카카오가 너무 싫어요. 우리 모두는요 기술의 진보를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은 개발이 되기 시작될 때쯤에는요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술의 진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인간의 할 일은 더 줄어들고 우리들이 하는 일은 점점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업무의 과중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상황,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비영리에 나갈 길 여러분과 저희가 한번 대화를 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게임의 법칙 한 가지를 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무대에 있는 많은 분들과 여러분들 지금부터 대화를 시도할 텐데 여기서 질문을 주고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링크를 다 받으셨을 텐데 바로 심플로우 시스템 접속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화면처럼요 갖고 계시는 핸드폰 화면에다가 연사를 지정하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을 입력해서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조금 있다가 제 작은 태블릿에 그 모든 질문들이 다 취합이 됩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엠포럼 이 컨퍼런스 1부 시작을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플로우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ITM 베이직의 대표 민경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자분들 통해서 소개를 받으신 그 솔루션인데요. 저희는 이런 일대 다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질문도 남기고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 목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게 쓰이면 참 좋겠다. 거꾸로 교실 플립러닝에서 실제 활용되기도 하는데, 교육뿐만이 아니라 컨퍼런스라든가 뭐 인터뷰라든가 기업의 세미나라든가 다양한 현장에서 이제 심플로그가 쓰이다 보니 정말 이제 다양한 이제 교육 실무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 의견을 듣고 있으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스펙은 좋은데 일을 못해요. 처음 접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합니다.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는커녕 완독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소통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변화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어려운 주제에 좀 굳은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여기 여러분들 좀 원천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왜 계시죠? 이렇게 힘든 날씨에 멀리까지 와서 앉아 계시는데 사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비영리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렇고요. 근데 이 더 나은 세상이라는 것은 다음 시대의 주인공들이 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는 소통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있죠. 신입사원이 있고요. 신입생 있습니다. 저는 79년생이고요. 지금 회사에 처음 막 들어가는 친구들이 보통 90년생들 전후가 되고 있고요. 97년은 이제 2학년, 올해 신입생들이 98년생들이죠. 자, 이제 연도가 79년부터 쭉 올라갑니다. 저는 1979년도에 태어나서 86년도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초중고를 97년까지 보내고요. 대학교를 98년도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93년도에 01410으로 대체되는 천리안 하이텔로 컴퓨터 PC 통신을 처음 해봤습니다. 94년도에 우리나라에 삐삐라는 게 나왔고요. 95년도에 윈도우즈 95라는 게 나와서 본격적으로 윈도우즈 시대가 많이 열리죠. 저는 96년도인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인터넷이라는 걸 접속을 해봤습니다. 야후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97년도에 핸드폰이 나오고요.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98년도입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로 데뷔되는 PC방 문화가 99년도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기숙사에서 전화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열어서 논 기억이 납니다. 온라인 게임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데가 02년도고요. 바람의 나라부터 리니지 같은 게임들, 한 게임이나 피망 같은 웹게임도 많이 있었죠. 실제 노트북이 프로세스가 이제 진화되면서 노트북이 본격적으로 소형화된 시기가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 때부터입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온 거는 07년도고요. 사실 이 첫 아이폰 때는 앱스토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08년도 아이폰 3G 모델이 나오면서 앱스토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 09년도 11월에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사실 이게 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 갤럭시라는 모델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던 시기여서 이게 나올 때까지 뭐 출시를 미뤘다라는 이런 웃지 못할 루머들도 있었는데요. 국내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0년도부터. 제가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지금 회사에 처음 신입사원들 친구들은요, 유년기 초중고 시절을 이렇게 거치고요. 지금 대학교 신입생 친구들은 이렇게 거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저는요, 인터넷 시대를 거쳐서 대학교 때 인터넷이라는 거의 처음 제대로 겪어봤고요. 온라인 게임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를 나이가 들어서 경험을 한 시대죠. 지금 신입사원 친구들은 회사에 처음 들어간 친구들은 보통 초중고에 이미 온라인 게임 시대, 학교를 마치고 PC방으로 달려가던 시대였고요. 지금 대학교에 막 이제 입학한 친구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을 경험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탐구생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로비에서 보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인 걸로
아침에 라디오에 10시에 붙어서 막 숙제를 하듯이 라디오를 듣고 이걸 풀었죠. 정수기 같은 것도 말도 안 되는 정수기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식물 채집 이런 거 했습니다. 네, 불과 한 20년 전이죠. 근데 이런 초등학생들을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이 탐구 생활이라는 게 97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입사원 친구들은 탐구 생활이 뭔지 몰라요. 지금 신입생, 대학생이 된 친구들은 아예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의 신입사원, 신입생 친구들은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경험하고 기억하는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찾고 연결하는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인터넷의 폐해라든가 이런 걱정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연구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독일의 유명한 이제 만프레드 슈피처라는 이제 정신 박사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문서의 위치를 기억하는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 내 컴퓨터 파일을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에 어떤 걸 검색하면 그 정보가 나오는지, 정보의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고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변한 시대인 거예요. 최근에 배달 앱이라든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뭔가를 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졌잖아요. 실례로 이유가 뭐냐면 전화를 걸어서 무언가를 주문하고 전화를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고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의 신입생들, 신입사원들 친구들은 그게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숙제를 인터넷으로 찾아서 낸 세대들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통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심플로가 찾아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인데요. 자, 오늘 주제, 변화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저희는요, 저희 심플로우는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이 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고요. 학교마다 교실의 책상에 이스테이션이 있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칠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스마트 교육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결과적으로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럼 깊은 사고가 뭔데? 라는 말씀들,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깊은 사고는 이렇습니다.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길러지는 힘.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접해본 적 없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스마트폰이 나온 시점에 최근의 10년의 변화가 과거 2, 30년의 변화보다 그 폭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학생들이 교수님,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똑똑한 시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경험해 본 적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 알고 있는 것은 찾아서 뽑아내는 건 가능한데 그런 정보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들은 전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오더라고요. 저희 심플로우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히 교육적인 가치를 본질을 바꿔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오늘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맞으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친구들, 젊은 세대 친구들이 이미 소통의 방식이 바뀌었고 사고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정보를 전달하고 지도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 간의 차이와 이 학생들,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를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보았고요. 오늘 어려운 거를 좀 해주신 만큼 뒤에 연사분들 훌륭한 발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찾아서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 CF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기술과 제가 처음 만나서 했던 여러 삽질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CM 플래너라고 하는 직업으로 직장을 다녔어요. TV 광고를 기획하는 일인데요. TV 광고는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주로 두산중공업이나 SM5 여러 건설회사 뭐 그런 대기업들의 광고들을 회사에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왜 대기업 CF만 만들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비싸니까 당연한 건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약간 후회가 되지만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대기업만 만든다는 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성장하려고 광고를 하는데 광고의 기회조차가 작은 회사들한테 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사회를 더 양극화하게 하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던 직업인 광고기획자라는 직업에 회의를 갖게 됐고, 그렇게 떠난 인도 여행에서 거기조차 하얀 피부가 더 예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TV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근데 길가에 갔더니 인도 여인들, 사람들은 다양한 색깔의 피부로 건강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광고가 단순히 양극화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멍을 내는 가치에 의한 자본화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광고 회사를 다닐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긴 백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광고 잘못은 없거든요. 광고는 성장하게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만 하면 오히려 더 양극화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인디CF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 회사는 광고를 누구나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창업한 소셜 벤처입니다. 선한 의지로 광고 독립 선언이라는 야심찬 슬로건으로 회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2년 동안 수십 편의 비영리 단체와 사회적 기업의 영상 광고를 무료로 만들어 드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단순히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고 매체 기부를 통해서 비용 없이도 여러 가지 매체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사단법인으로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광고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선한 의지만으로 정말 광고 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또 문제의식에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핸드폰은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네트워크에 송출도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핸드폰 안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815라는 어플리케이션과 후레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멋진 성공 사례처럼 보이죠. 없던 서비스가 만든 블루오션 시장이었고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외국 투자도 받으면서 서비스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선한 의지로 시작한 일이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실 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닐 수 있는데라는 또 큰 질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희는 콘텐터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올 2월에 런칭하게 됐어요. 이 서비스는 모든 마케팅 영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매체비 없이도 광고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에 적합한 광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효과가 더 좋은 영상 포맷으로 자동으로 편집해 드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잡한 단계가 아니고 단 하나의 버튼으로 여러분이 1분 만에 작동하실 수 있게 만든 서비스예요. 근데 처음 들으시죠? 저희가 R&D 기간이어서 외부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런칭하고 며칠 만에 앱스토어에서 새롭게 추천 앱에 대해 선정이 됐고 며칠 만에 100만 뷰 이상이 도달되었고 지금 몇 달 만에 우리 동네 부동산부터 미국 카센터, 아랍 사람들까지 쓰는 그런 솔루션이 되었어요. 그 몇 달 동안 8,000편의 영상, 마케팅 영상을 이 솔루션으로 무료로 만들고 계세요. 전 세계 분들이. 제가 그 인디CF 초창기 광고 제작사 시절에 2년 동안 거의 밤을 새면서 만든 영상이 30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소셜 미션이 기술을 만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몇 달 만에 8,000편의 영상을 만드는 거죠. 하루에도 몇백 편씩 만드시거든요.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통해서 파산 직전이었던 쇼핑몰이 며칠 만에 완판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서 하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영상에 담아서 기존보다 도달률을 10배 이상 높이는 사례들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서비스가 시작한 지는 뭐 3, 4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더 많은 기술적 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한테 받은 질문은 기술과 변화라는 얘기에서 저는 사실 이런 6년 동안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들은 사실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광고 제작사이고 동시에 IT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두 가지는 광고 평등이라는 같은 소셜 미션을 행동하는 그냥 형태만 다른 일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기술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가치와 미션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껍데기를 쓰고 있어도 여러분의 선한 의지와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에너지는 곧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굉장히 기뻤는데요. 그건 저희가 만든 이 콘텐터라는 솔루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툴만 만드는 건 아무것도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일들을 더 세상에 알리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그게 진정 저희가 꿈꾸는 소셜 이펙트거든요. 그래서 밖에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아이폰 7이랑 7 플러스 케이스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험해 주시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디 CF라고 누구나 성장하는 CF를 만드는 회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약간 사담을 하면 저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일을 하다가 지금은 IT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요. 매년 이민을 가는 기분만큼 계속 다른 상황에 봉착하게 됐거든요. 아마 지금 비영리 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분도 똑같은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더 쉽고 잘할 수 있게 하는 많은 IT 기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성과를 굉장히 많이 높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해요. 새 기술을 만나면 너네가 얼마나 나한테 편리하게 개발했는지 한번 써봐 줄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잘 안 써지면 그걸 안 쓰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쓰기 편한 것들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 새로운 서비스들이랑 만나시는 작업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업무의 효율과 성과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작은 앱을 하나 만드는 회사지만 저희 같은 회사가 이 지구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유능감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서비스를 평가하고 알아봐 준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없는 얘기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럼 나중에 부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쉐어케어 황성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직장은 다 있으신 거죠? 혹시 나는 쉐어케어라는 서비스를 알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예상이 되네요. 저희 서비스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하고 저는 오늘 그냥 최근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비영리 섹터에서 오셨기 때문에 모금에 되게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저희가 기부 생태계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곳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미스매칭이에요. 우리나라에만 3만 개가 넘는 공익법인이 있다는데요. 탑 10이 10개가 전체 모금액의 75%를 가져간답니다.
기업들도 어마어마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 많은 자금들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비영리 단체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항상 호소하는 것은 홍보가 안 돼서 모금이 안 되고 모금이 안 돼서 홍보를 못 한다. 악순환이다. 기업은 누굴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기승전 홍보다. 그걸 어떻게 풀까? 그리고 일반인들은 기부에 대해서 되게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불편하다. 저희는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좋은 스토리를 우린 좀 알려주자. 그리고 여기를 도울 수 있는 기업들과 재단 이런 데를 연결시켜주자. 그 스토리를 저희는 저희 사이트에 올리고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이 담벼락에 공유를 하며 기업이 그 스토리를 위해서 1,000원을 기부해 줍니다. 제 담벼락에서 라이크가 하나씩 더 생길 때마다 200원씩 추가로 기부가 됩니다. 이 스토리는 널리 퍼지겠죠. 이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은 내 얘기가 널리 전파되면서 또 다른 후원과 투자가 연결됩니다. 기업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누굴 도와야 될지를 빨리 적확하게 찾아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공익적인 브랜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페이스북에 나눠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말 즐겨줄까 고민이었는데요. 내 돈 없이 컨텐츠를 공유만 해도 기부 문화에 참여하는 게 재밌나 봅니다. 2년 됐는데 50만 명이 즐겨주고 계시고요. 누적 기부액 20억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실제 최근 1년 사이의 일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난달에 원기란 친구가 찾아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기란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접하고 이건 정말 도와야겠다. 원기 아빠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를 자꾸 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원기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소아조로증 환자입니다. 올해 12살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의 속성이 평균 16세, 17세에 사망에 이른답니다. 아빠는 정말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게 많았나 봐요.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를 돕고 싶은 회사를 만나고 그래서 저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캠페인 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요. 하루 시작해도 아무 기대가 없이 지치기만 하지. 누군가에게 너를 맞출 때 넌 더 작아지지. 그래도 괜찮아. 사랑받기 충분한 너기에. 그래도 괜찮아. 이 원기란 친구가 미구애를 되게 보고 싶어 해요. 만났으면 좋겠죠. 굉장히 메말랐네요. 그런데 이 친구의 캠페인을 저희가 저희 사이트에 올리자마자 22시간 만에 4,400명의 공유로 하나금융이 1,000만 원을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각종 언론들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취재하고 그리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 가시면 KBS 뉴스와 채널A 뉴스에서 이 친구에 관한 소식을 하나 접할 겁니다. 이 캠페인이 끝나고요. 그 다음 날 아빠랑 원기랑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스파이더맨을 만나게 해달래요.
미국의 임상 실험을 위해서 갈 때 비행기 내에서 계속 스파이더맨만 봤대요. 그러고는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다고. 그런 걸 보면 천상 아이죠. 신체 나이는 75세를 향한다는데 이 친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공유의 힘을 알잖아요. 그죠? 스파이더맨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Come on, I need something to go on. We're leaving it unsaid. This voice is ringing in my head. You're all I need, so let's make believe. Got me hanging on. I'm hanging by a thread. This company I keep is what I've begun to dread. So come on. I'm down on my knees. Come on, I need something to go. 실제 스파이더맨을 만났어요. 저희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뉴스를 통해서 보고 신문을 통해서 보던 소니 픽처스에서 비밀리에 그 자리를 만들고 이번 영화 홈커밍 보셨어요? 가난하시구나. 보세요. 재밌어요. 저희는 어제 또 저희 전 직원이 또 조조로 한 번 더 봤는데요. 재밌어요. 저도 그날 시사에 같이 있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아우디 슈퍼카를 타고 왔어요. 이 친구 현장에. 이번에 PPL로 아우디가 들어왔거든요. 저희는 이런 걸 보면서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해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홍보는 극강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아침이요. 저 인천에 갔다 왔어요. 인천공항에. 왠지 보여드릴게요. There's not a single day that passes without you on my mind. Not even 1 minute can end up before you come around. 머나먼 콜롬비아에서 엄마랑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감동이 없어서 저희 서비스가 어떻다 저렇다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얘기 하나로 그냥 저는 풀어보고 싶었어요. 여기 스태프들에게 되게 죄송했죠. 지금 아침에 와서 편집하고 오는 길에 편집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자세한 소식은 KBS 뉴스하고 채널 A에서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시즌 2를 선언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저희 사이트에 방문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의 그 짧은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 공유로 만들어가는 기적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으셨죠? 고맙습니다. 자,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부 순서를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 토크도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요, 연사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볼 텐데 우리가 궁금한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질문들도 생각보다 많이 주셨네요. 자, 일단은 우리 발표해 주신 연사 세 분 박수로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심플로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일단은요, 제 말을 줄이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심플로우 오늘 저희가 다 활용하고 있는 솔루션인데 민경욱 대표님. 자, 이런 질문 먼저 좀 드려볼게요. 네, 시대가 변해도 교육 방식은 왜 바뀌지 않을까요? 예, 앞에 화면이 보이시죠? 이게 저도 뒤에서 조금 생각해봤는데.
참 기술이 발달해도 교육 방식만큼은 잘 안 바뀌어요. 한 사람의 교수자가 나와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자기 지식을 전달하고 떠납니다. 생각해 볼 시간도 참 부족하고 토론해 볼 시간도 부족하죠. 과연 심플로우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살짝 당황스러운데요. 교육 방식이라는 게 최근에 그런 변화가 많이 있죠. 이제 거꾸로 교실 플립트 러닝으로 대비되는 새로운 교육 방식들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도 사실은 시대가 바뀐 것과 비슷합니다. 정보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더 똑똑한 시대가 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플로우를 활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대학교의 역사학과에서 토론 수업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사라는 개념은 전달하고 외우고 그걸 다시 재전달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심플로우에 학생들이 내가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몰랐던 내용들을 질문을 올려놓으면 학생들끼리 서로 그 질문 주제를 가지고 토론들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중간에 모르는 부분들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시더라고요. 그런 수업들이 일어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보의 연결 그리고 정보의 연결에서 나오는 새로운 또 정보의 생산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해결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심플로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해결 방법, 활용 방법들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저희는 기술적으로 이제 안정화될 수 있게끔 열심히 서포트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질문자께 제가 질문 드렸어야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기술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겠죠. 결국 인간의 의지와 노력 이걸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디 CF 박정화 대표님으로 질문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유독 기술적인 질문이 좀 많네요. 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폰만 되나 봐요. 유유. 안드로이드 버전은 없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준비됐을 때 여러 플랫폼에 소개해야겠다라고 단계적으로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용 그리고 투자가 병행된다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 이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이거 하나 같이 풀어보죠. 기존의 광고에서의 반발이나 견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반발을 받고 견제를 받고 싶습니다. 네, 기존 광고 회사가 저희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걸 아시는 분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사실 없던 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광고 영상이나 그 매체 대행을 하는 대행사들이 하는 시장이 아니고 저희는 정말 여러분이 매체비 없이도 시도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용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서 사실 만들기 어렵고 만들 방법이 없었던 시장이어가지고요. 네, 이 시장은 플랫폼이 생기면서 생긴 영상 플랫폼들이 소셜미디어로 생기면서 생긴 시장이라서 오히려 견제보다는 반가움의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여러 가지 협업을 제안해 주시면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 처음 답변은 굉장히 슬펐는데 지금 약간 기쁘게 끝나서 저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고요. 쉐어앤케어 황성진 대표님. 네. 질문이 다채롭게 많은데요. 첫 질문은 조금 무거운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벼운 걸로 해주세요. 그거는 운영은 제가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네. 자, 모금을 원하는 모든 단체가 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볼 때 이 역시 경쟁의 논리가 개입돼서 역량이 약한 단체는 또 소외되는 게 아니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지금 경쟁 사회죠. 저희가 꿈꾸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큰 단체일수록 많은 인원을 뽑고 또 기업들이 뭘 하는지도 잘 서치하고 좋은 제안도 하고 정작 우리는 열정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달려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작은 단체일수록 분명히 약해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탄생했거든요. 저희가 기업에서 당신들 브랜드 스토리와 잘 연결해서 좋은 일 우리 많이 연결해 줄 테니까 여기를 좀 도와주라.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노출되고 또 알려져서 또 다른 후원과 연결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다. 그건 저는 받아올 자신이 있으니까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런 걸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랬는데요. 의외로 뭐 여기가 만약 되게 브랜드들이었으면 제가 쉐어링 안 하시는 분이 그러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툴이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모른다라는 게 아마 이런 정보의 어떤 뭐랄까요, 습득하는 이런 데서도 이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도움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도와줄 수 있는 곳을 계속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진정성 있는 활동들을 계속 알려가는데 저희 알리는 게 극강이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경욱 대표님, 이거 어떠세요?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을 주셨는데 이 의견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정보가 많아서요. 정보 전달만 실컷 하다가 정작 공감이라는 거, 이런 마음 키워주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심플로도 우리 사람 간의 소통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에게만 특히 어려운 질문들을 해주시는지. 네, 사실은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오프라인의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어렵게 풀어가는 걸 조금 단계를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못하던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하려는 게 이제 저희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사실 공감이라는 것들은 최근에 해외 쪽 교육 사례들도 많이 보면 특히 플립트 러닝에 관계되어 있는 교육 중에서요. 단순히 정보 토론도 중요하지만 인성 교육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시도가 많으세요, 실제 선생님들 사이에.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성, 내가 어려워하는 것도 쟤도 어려워하겠지라는 것들에 대한 이 감정적인 부분의 전달이다 보니까 꼭 교육적인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카테고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면은 저런 문제들은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비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막연하게. 네, 뭐 겸손함까지. 제가 계속 저기 민경욱 대표님께 어려운 질문만 드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보너스로 쉬운 거 하나. 반갑습니다. 다시 뵙네요. 여기서. 어떤 분이신지. 네, 뭐 직원이시겠죠. 혼자 왔습니다. 네, 네, 네. 자, 이거 잠깐만 민경욱 대표님 하나만 더 처리해 주세요. 새로운 세대 친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심플로를 이용하나요? 저 재밌는 사례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현장에 오면은 앞에서 10월의 첫 번째 여자분 너무 예쁘세요.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심플로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질문 올리신 분 찾아내고 앞에 보신 분 뭐 즉석 미팅 연결 이런 것도 실제 가능하고요. 네, 오늘은 그런 메시지는 안 올라옵니다. 아유, 한번 주위를 둘러봐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네, 당분간 좀 쉬세요. 자, 우리 박정화 대표님, 주로 기술적인 질문들이 꽤 있어요. 이 얘기는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건 어떠십니까? 그런데 기술적인 거는 아니지만요. 광고라는 거 말이에요. 저도 이거를 뒤에서 무대에서 조금 생각해 봤는데 이 광고, 애드버타이즈먼트 이거 찾아보면 통지한다, 통보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그 얘기하신 것 같은데 확정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지. 이거는 뭐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소통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점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사실 목적이지만 많은 비용을 써서 전달에만 집중해서 효과를 보던 시대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원하는 형태의 컨텐츠로 제공해주는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그 그로스 해킹 A/B 테스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시도해보고 그 중에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하는 광고의 메시지의 형태와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도전들이 지금 동시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많은 도전의 결과 방법들이 새롭게 구축되고 시장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도전 자체가 좀 기술적으로 허들이 있는
그런 약간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좀 더 많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솔루션으로 개발하는 걸 저희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정답이 있는 그런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우리 쉐어케어 황성진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 자꾸 올라오네요. 그런데 이게 표를 많이 받아서 제가 그냥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입장에서는 자,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페북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계속해서 노출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저조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피로감을 반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혹시 생각해 보셨다면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꿈꾸는 거는 이런 겁니다. 밝은 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을 궁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하면 거의 반응을 안 해요. 근데 길냥이를 도와주자 그러면 난리가 나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가 있는 거죠. 로드킬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닥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체리티에 많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기업들이 이런 가능성을 보고 계속 들어와서 여기서 더 많은 돈을 쓰게끔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던 거고요. 점점 아까 원기 같은 얘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반전을 통해서 이 친구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치유하고 또 이 친구의 어려움, 난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나가고 싶은 그런 용기를 얻는 이런 것들도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비중을 좀 많이 두려고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나 제가 질문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아 대표님께 하나만 좀 드리고 이 시간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뭐를 좀 해볼까요? 자, 이 질문 어떻습니까? 주로 그렇죠. 만들어진 광고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유가 되어지고 있나요? 상당히 방법적인 건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소셜미디어용 마케팅 컨텐츠를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라서요. 이게 소셜미디어가 주 플랫폼으로 사용됩니다. 뭐 페이스북 페이지, 그룹,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개인 메시지로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토크 시간을 좀 마무리하고요. 뒤에 계시는 네 분의 이 연사들 더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에 응해주신 우리 세 분의 연사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엔젤스윙의 박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엔젤스윙은 기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미션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그런 기술의 불균형을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기술이 독점되어 있어서 실제 더 필요로 하고 또 그 기술이 정말 더 잘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보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 단체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주식회사로 탄생한 회사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 있고 그분들이 감사했던, 고마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인데요. 2015년도에 제가 네팔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도움을 준 것이 우리가 만든 어떤 것, 서비스 아니면 제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제 인생에 있어서는 큰 가치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관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회성 원조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7년 동안 오시다가 더 이상 오지 않으시니까 그곳에 있는 현장에 있던 의사분들이 문을 닫아놓은 상태고 아무도 의사가 없는 경우도 보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의식주가 필요하고 결론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론이라는 기술을 계속 연마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이 드론 기술을 활용해서 이 청년 인재들이 특별히 똑똑하고 교육받은 인재들이 자국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기술들을 개발하고 실제 저희 웹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의 수익이 바로 저희의 수익이고 또 저희의 수익이 이분들의 수익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서비스가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기반의 서비스라서 이렇게 어카운트를 가지고요. 이제 현장에 드론에서 얻어진 사진 낱 개들을 이렇게 업로딩만 하면은 저희 서버에서 이 데이터들이 처리가 나서 2차원의 아주 고해상도 지도와 그리고 3차원의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보시는 곳은 우리나라에 있는 구룡마을이라는 이제 거의 하나 남은 판자촌이고 재개발이 있는 곳인데 다음과 같이 드론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로 아주 상세한 지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왜 지도를 만드는지 설명드리고요. 또 이렇게 현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실제 내가 여기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 특별히 3월 달에 불이 났었는데 그 불이 난 지역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저희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 건설사들과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가 단순히 2차원이 아닌 3차원 자료로 나온다는 점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면은 저희는 결국 이 개도국에 있는 청년 인재들을 교육을 하고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건설 현장 그리고 자국의 이제 환경 단체들, NGO 단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5년 네팔 지진이 있었을 때 공대생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저는 드론을 만들어서 여기에 기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드론을 만들어서 지진 피해 복구 지역에 줬을까라는 의문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드론에서 얻어지는 그 데이터는 아주 상세한 데이터로 굳이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그 현장이 어떻다. 그래서 만약 내가 자원과 인력을 재난 현장에 배분한다면은 그 지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실제 저희가 8월에 이렇게 현장에 가서 드론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고 이 드론에서 얻어진 영상만 가지고도 저희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피해 규모들을 다음과 같이 색깔과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파악한 적이 있었고 실제 가서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70% 이상의 확률로 다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난 지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검증도 해보고 또 친구들에게 네팔 카트만두 친구에게 이렇게 교육도 해주는 그런 세션을 가졌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재난 현장에만 쓰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고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곳에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비즈니스에 많은 포커싱을 맞추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활동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계에는 도시화의 문제가 진행되면서 슬럼 지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슬럼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불이 나게 되면은 순식간에 번져서 이 화재만 하더라도 9분 만에 100명의 집이 잃어버린 인도 뭄바이의 하나의 사건이었고요. 이 지역에 있는 지도가 없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소방차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도 이런 현장이 꽤 있다라는 사실을 입수를 했고, 저희가 실제 관악구에 있는 삼성동에 다음과 같은 소방대원들이 갈 수 있는 지도를 표시를 하고, 드론으로 찍은 지도 위에 이제 경사로들, 또 공공 화장실 등 소방 기구들이 있는 곳들을 표시해서 실제 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관악구, 구령마을, 동자동 만들고 있고요. 특별히 구령마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드려보았는데, 또 주민들이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이웃끼리 매칭하는 그런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한다라는 소식도 접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봉사로 오시는 분들이 지도를 가지고 쪽방촌이나 판자촌에 입구를 찾는다든지 집을 찾을 때 유용하게 쓴다는 걸 알고 조만간은 팜플렛으로 제작해서 들고 다닐 수 있게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관심이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기술로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을까? 또 환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팔에 보이는 저런 강, 바그마티 강이라는 강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들이 넘쳐납니다. 하늘에서 보아도 저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강을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주민들이 덤핑하는 바로 물들인데요. 이 폐수들의 유입구들을 저희가 이 지역 강을 한 5km를 따라가면서 다 촬영을 한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람이 했었다면은 며칠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저거는 제가 했을 때 30분 안에 저런 지역들을 다 찾고, 이것이 실제 네팔 정부 기관에 제공이 돼서 실제 이 물을 바그마티 클리닝 프로그램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술을 활용해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주는 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있게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의 국어사전 정의를 찾아본다면은 무언가를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만드는 일, 무언가를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련과 학습과 연구가 필요한 일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단순히 기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론을 가지고 또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전자기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기술이 꼭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 중에서도 여러분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없이 존재할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한 번이 아닌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플레이 대표 이준상입니다. 네, 저희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필기 보조기구를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 포럼에 초청을 받았을 때 너무나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덜 이야기하고 감성적인 부분을 좀 더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기술이 가장 인간적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의 짧은 경험으로 인간과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방법이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조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을 추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2009년도에 좀 독특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장애인 국제예술달이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저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종류를 가진 장애인들이 음악과 뮤지컬 그리고 연극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술이 얼마나 장애인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느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가지는 편견, 오해 같은 것들이 생기는 이유들을 직접적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작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장애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수, 의족, 휠체어 등과 같이 거대하고 낯설고 투박한 제품들이 우리에게 비장애인들한테 그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런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조금은 재밌는 사진을 준비했는데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요. 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제품을 몸에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도 놔뒀지만 얼마 전에 VR 기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기기를 얼굴에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인류와 가장 오래된 제품인 신발, 이 신발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물집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신체에 맞는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을 몰랐고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한테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을 영속하고 또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정말 많은 보조기구들을 신체에 착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보조기구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신체에 물집과 같이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저희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저희는 가장 많은 보조기구 중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부분은 장애인들이 글씨를 쓸 수 있는 보조기구를 만들어보자 했습니다. 기존에 이런 필기 보조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 중, 소 세 가지 사이즈로 공급이 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에 맞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사용했을 때 많은 불편함을 겪는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손을 측정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맞는 3차원 모델링 제품을 개발 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그들의 손에 맞는 제품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250명이 넘는 장애 아동들한테 그림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시까지 연계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고민은 여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불편함에 그들의 이제 불편함을 해결을 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가 봉착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바로 영리 기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 이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반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할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사실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은 소품종으로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만 저희 같은 제품들은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한 명 한 명 그 사용자를 만나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처럼 이제 수익적인 모델을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작년에 아주 작은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야 됐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장애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고 그런 비효율성 때문에 제작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대전교육청이랑 전라남도 교육청에 3D 프린터를 납품하게 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 내에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제품이 발생을 하면 거기 선생님들께서 직접 손지수를 측정해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보내줘서 저희가 직접 모델링만 그쪽에 전달해서 그쪽에서 바로 그 지역 내에 필요한 보조기구들을 생산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을 발견한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사용자가 이 제품을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좀 찾고 있는 과정들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항상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기술, 좀 더 나은 기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역 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손을 측정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사람의 힘을 엿봤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의 힘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좀 더 어플리케이션보다 나은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고 좀 더 기술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을 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면 또 기술 또한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셔틀 타요를 운영하고 있는 손홍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셔틀 타요는 작년 10월부터 셔틀 쉐어링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흔히 보실 수 있는 노란색 학원 차량인데요. 이 학원 차량을 하나의 학원이 아니라 복수의 학원이 공유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저희는 셔틀버스의 사고를 줄이고 싶었습니다. 왜 저희가 이 문제에 그렇게 집착했을까라고 되돌아봤을 때 이유는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이유로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고 케이스로 아이가 너무 어리고 행동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미처 아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차가 움직여서 사망하는 사고, 또 셔틀버스의 자동문에 아이의 신체나 가방이 껴서 또 사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좀 어린이용 센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잘 집이나 학원으로 갔는지 봐줄 어른 한 명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은 첨단 기술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센서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 그리고 자동문의 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또 아이들이 벨트를 잘 착용했는지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 등 이미 다양한 기술이 있었고, 또 좋은 법안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일명 세리미 입법인데요. 최신 연식의 안전한 차량으로, 그리고 기사 외에 안전요원의 동승까지도 의무화하면서 잘 지켜지면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많이 달랐습니다. 첨단 설비는커녕 10년을 초과한 오래된 차량들이 전체 셔틀버스의 50%를 넘는 상황입니다. 법이 마련되었지만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 공포 이후에도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학원들은 이미 전체 운영비의 30%를 셔틀 운행비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법을 지키고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월 1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 학원들은 차라리 법을 지키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이 낫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차량을 안전하게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셔틀 운행의 주체인 학원은 더 이상 쓸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용을 줄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웠다면 저희가 나서기 전에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출을 줄일 수 없다면 지출을 분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셔틀 쉐어링은 학원 차량을 공유하고 지출은 분담하는 모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쓰지 않고 남는 어떤 자원이 있어야 그걸 타인과 공유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학원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의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데려다 주고 나면 수업이 마칠 때까지 차량은 운행을 쉬게 됩니다. 이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은 15인승 이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남는 좌석이 발생합니다. 출퇴근 카풀처럼 이 남는 좌석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한 대의 차량이 한 대의 학원을 위해서 운행됐었는데 이제 내가 필요한 시간대만 운행하고 남는 시간은 다른 학원과 공유하고,
또 어떤 시간대에 따라서는 2개 학원, 3개 학원이 함께 합승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원은 이용한 만큼만 지불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저희 셔틀 타요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차량을 여러 학원이 함께 이용하면서 차량의 동선이 복잡하고 다양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셔틀 쉐어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동선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저희 셔틀 타요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등하원 하더라도 어떤 아이를 순서로 픽업해야 할지, 총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지, 또 학원에 올 때 오래 탔던 아이들이 집에 갈 때는 좀 일찍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알고리즘으로 적용한 동선 최적화 시스템을 가지고 정확히 계산된 시간표를 각 기사님의 인터페이스로 전송해 줍니다. 기사님들은 출근해서 오늘 본인에게 할당된 시간표로 운행을 하시게 되고, 이 내용이 곧 출시될 학부모 어플리케이션에 내 아이가 잘 탔는지, 차량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언제 도착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전송이 되게 됩니다. 저희 셔틀 타요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기존 대비해서 37%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 10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용만 낮추어 준 것이 아닙니다. 저렴한데 차량이 최신 연식이고 설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존의 기사님들은 1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했지만 저희 기사님들은 9시간 반을 근무하시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화를 받아가면서 메모해 가면서 기사님들이 알아서 운행했던 기존 시스템에서 저희 솔루션이 동선 관리를 대행하기 때문에 기사님들은 정말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단 한 분의 고객도 이용 중에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으며 계약 만기 시에는 모든 학원들이 계약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운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던 30개의 학원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10년을 초과한 노후된 차량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17개의 학원이 최신 연식의 차량으로 운행하게 되었으며, 성인 동승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불법 운행을 감수했던 14개의 학원이 성인 동승자를 고용하여 운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53명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2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내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규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일 텐데요.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해 버리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술 개발이나 제도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셔틀 시장이 특히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차량이 위험해지고 있었던 것인데 돈이 더 들어야만 하는 기술과 돈이 더 들어야만 지킬 수 있는 법만 마련됐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셔틀 쉐어링을 통해서 안전성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던 과도한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너무 미미하고 또 성에도 안 차지만 조금씩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있고, 이 환경을 좀 더 많은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친구 3명이서 시작했던 회사가 12명의 팀원들이 함께하는 회사로 최근에 변하게 되었고, 이제 3년 안에 3,000대의 셔틀 타요 차량을 배차하겠다는 목표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해서 저와 같은 부모님들이 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나 학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리허설 때는 하지 않았던 내용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제가 비영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앞에 서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좀 초청을 받았을 때부터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했었고, 또 제가 좀 속물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비영리나 영리냐, 아니면 저희끼리도 벤처냐 소셜 벤처냐라는 구분이나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구분보다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냐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 문제의 원인은 경제적인 원리에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업이든 비영리든 또 벤처든 소셜 벤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거시적으로 동질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리플레인스의 김영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시민 참여형 숲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레인스는 먼저 한 2010년, 7년이나 됐죠 벌써. 그때 당시에 이제 다마고치처럼 나무를 심으면 실제 지구에 심어주는 그런 게임을 런칭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한 120만 명의 시민과 함께 숲 만드는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만들었던 게 저희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그 나무를 가상으로 게임에서 키우면 실제로 지구에 심어주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요. 그 게임이 어떻게 플레이 되는지 한번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지연이가 나무를 심으면 어디선가 진짜 나무가 심어집니다. 지연이의 나무가 자랍니다. 게임을 하다, 환경을 살리다. 네, 아까 보셨던 그 게임의 아이템 안에 뭐 한화의 물펌프로 물을 주거나 뭐 현대차의 걸음으로 걸음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기업의 광고비를 받았고요. 그 광고비를 엔주한테 기부를 해서 실제로 지구의 숲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 중국 사막에다가 한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숲이 최근에 저희가 다시 모니터링을 갔는데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막이 숲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저도 깜짝 놀랐고, 사실 여기가 그 전에 심었던 데인지 잘 못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던 것들을 보고 찾아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이후로 저희가 시민이 참여하면 더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들을 그 게임을 개발하고 3년 뒤에 런칭하게 됩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많은 스타의 팬들이 그 스타에게 선물하는 그런 숲들을 만들었는데요. 혹시 여기서도 아마 그 뭐 동방신기의 그런 팬클럽이나 아니면 신화창조 같은 이런 팬클럽 활동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팬들과 함께 숲을 만들면 지금 100여 개 이상의 숲이 조성됐는데 팬들이 숲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갑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스타의 이름이 붙여진 나무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날에 심어졌다. 1992년 5월 6일에 태어난 백현 오빠를 위해서 2014년 5월 6일에 숲을 만들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스타 대신 팬들은 숲을 가꾸고 돌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제가 백현 오빠를 사랑하는 만큼 나무를 정말 열정적이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네, 절대 시들지 않게 할머니 돼서도 할게요. 올게요. 전 영원한 네. 엑소 엘이니까. 네, 보셨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나무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끔 이제 숲에 가면 나무를 이렇게 안고 있거나 나무와 이렇게 뽀뽀를 하는 이 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섬뜩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숲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숲들은 관광지처럼 돼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저녁에 콘서트가 있으니까 낮에는 숲에 가서 놀다가 저녁에 콘서트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숲이 가진 기능 중에 이렇게 축하하고 뭔가를 이제 기쁘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추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포레스트 인 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을 숲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뭐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숲은 그 나무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그 일은 기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월호 기억의 숲, 위안부 소녀들을 위한 숲, 그리고 다양한 평화를 위한 숲들을 만들면서 이 숲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세월호 기억의 숲을 오드리 헵번 가족들과 같이 만들었고요. 이 뒤에 보이시는 분들이 오드리 헵번의 손녀들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We are here today as a family, not as politicians, not even as humanitarians, but as a family to extend our hand and our heart to all the families that have been affected by the tragedy of the sinking of the MBC wall. A year has now passed, and instead of sending flowers to the families, we wished to create something beautiful, a natural platform amidst all of the investigations, all of the pain, all of the politics. We wanted to create a platform that would bring some feelings of hope, comfort, and that would create a place from which everyone can work towards a future. 네, 이렇게 저희가 숲이 만들어졌는데 이 숲은 언론에서 보기에는 이 순간을 되게 기록했다. 그리고 상처를 마주하고 매만져서 그 치유했다라는 평들을 얻었었고, 저희도 이 숲을 만들면서 유가족들과 얘기했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걸 물어봤을 때 그냥 나는 숲에서 쉬고 싶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숲에서 쉬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숲이 잘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치유가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고 476cm의 그 기억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모하고 기억하는 공간인데요, 꽃을 두기도 하고 리본을 붙여두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저기 안에 깨알같이 적혀 있는 것들은 다 그 아이한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팽목항에서 한 4.16km 떨어진 지역의 숲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위치 선정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곳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학생들의 교육 현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공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완공하고 나무를 다 심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 저희는 사실 이게 완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현판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유가족이 직접 설치를 한 겁니다. 나무 하나하나에 아이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안기도 하고요, 나무를. 그 아이가 이제 바랬던 것들을 다 적어놓고, 이 아이는 이제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서 이 고양이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숲은 지금 완공이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무가 자라듯이 커져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조성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었고,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했었는데 한 2억 원 정도 이상의 돈이 모였고, 오드리 헵번 가족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전 세계 12개국에 170개 숲을 만들었고 7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이나 이런 데는 치유의 숲이 필요하지만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돕는 이런 많은 숲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나무 같은 것들을 심고요. 근데 지금 한국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 미세먼지 문제이고, 서울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미세먼지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폐나 이런 문제, 폐암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고 임산부들이 조기 유산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나무는 미세먼지를 흡수해서 그것을 정화시키고요. 그리고 그 잎에다 흡착을 해서 그것을 씻겨냅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미세먼지를 연간 에스프레소 한 잔만큼 흡수를 하고, 나무 2그루가 이 아파트 30평에 있으면 공기청정기 한 대를 360도 돌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원에 의하면 숲이 42%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저희는 해결하기 위해서 반려나무 입양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시민들에게 입양되어서 그 더 많은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서울역 고가에 심은 나무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들은 트리피플이라는 연간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고 내 나무를 심어보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파트너들이 꽤 많이 늘고 있고, 기업 파트너나 NPO 파트너를 늘어서 사실 그 허브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이었고요. 감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최근에 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다양한 비콥 인증이라던가 글로벌 임팩트 인증들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숲속 나무들은 수억 년 동안 오염된 공기를 정화해왔고 오늘날 서울에서 발생된 미세먼지의 42%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공원과 숲이 실외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변화가 만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우리가 함께 숲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중심, 서울역 고가공원인 서울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대륙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수도권 메리트입니다. 서울로의 당신을 닮은 반려나무를 입양하고 수도권 메리트에 우리를 위한 숲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당신의 나무가 건강히 자라고 우리의 숲이 나무로 가득해진다면 연중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한 달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단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트리플래닛과 함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숲을 만들어주세요. 네, 저는 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시민이 저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문제가 심각했을 때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해냈고 많은 변화들은 시민들이 지금 이루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질문들의 양과 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속자가 71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발표하신 연사분들 우리 네 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네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예, 차례대로 앉아주시고요. 보시는 순서는 발표 드린 대로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발표자가 좀 많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만은 우리 대표님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다 지금 설명해 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그 사업의 그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로 잠깐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지금 첫 번째 우리 박원영 대표님은 드론을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준상 두 번째 대표님은 3D 프린터, 요새 말로 3D 프린터라고 하죠. 그다음에 손홍탁 세 번째 손홍탁 대표님은 셔틀 타요. 마지막에 우리 김영수 대표님은 숲을 가꾸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박원영 대표님 우리 드론을 활용하고 계신데 이상하리만치 우리 박원영 대표님한테는 창업에 관계된 질문들이 많아요. 마치 창업 박람회에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일을 하십니다. 초기 창업 비용이 궁금하네요. 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의 역할은 바로 이런 거기 때문이죠. 얼마 들었어요? 저희 창업 비용이 초기에 이제 주식회사 등록할 때는 제 개인 돈 100만 원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1000만 원까지 이제 서류상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동아리를 할 때 많은 지원들을 받았어요. 특별히 서울대학교에서나 이제 그리고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도 도와주셨고요. 그런 자금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고 지금 2016년 4월부터는 저희가 스스로 이제 벌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유익한 답변이었네요. 자, 이어서 요거 하나만 조금 풀어주십시오. 몇 년 전에요, 방송사 촬영을 가서 제한된 구역에서 드론을 사용하다가 체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요, 사업적인 제약 혹은 어려움으로 대두되지는 않는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다행히 또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허가 절차도 되게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간편한데
네팔이나 개도국 같은 곳에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열악하고 또 네팔이라는 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받는 데만 거의 근 일주일을 사용하고 실제로 그 바그마티 강을 모니터링하는 시간은 이틀밖에 사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도국에 있는 많은 파트너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제가 알기로 모 방송사에서 네팔에서 날리다가 그 체포가 된 것 같은데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날리시면 저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예,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앉아 계시는 우리 이준상 대표님,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기업체라고 하셨는데 그럼 맞춤형 기구의 가격이 비싼가요?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사실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주로 취약계층이나 우리 장애인 분들과 함께 운동을 하시는 우리 비영리 영역에 있는 분들이 아마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제가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초반에는 사실 초반에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가격 설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가격은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15만 원으로요. 기존에 있는 보조기구는 맞춤형이 아닌데 한 2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 와서 15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충분히 구매하실 여력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 좀 싸게 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그렇게 하시죠 해서 만들어 드리고 했는데 그 기업가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거죠. 적정 소비자가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사대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분들은 저희가 무상으로 이 제품을 받을 수 있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랑 계약을 해놔서요. 그분들은 이제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저희가 조금 이 제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장애 아동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기업의 CSR 측면에서 그 비용을 받아서 작년이랑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으로 제작해서 보급해주는 사업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제작을 해서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하나만 질문 더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이것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어플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편한 거 맞냐? 직접 상담하면서 풀어드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장애 아동들한테 이 보조기구를 제작해주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이렇게 좀 먼 거리에서는 그 그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국내처럼 저희가 이제 단순히 보조기구 제작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활동을 저희가 계속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납품을 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만약에 측정을 하면서 어떤 좀 추가적으로 교육적인 뭐 활동이나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는 점에서 그렇게 또 사람을 활용하는 게 훨씬 어플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 이준상 대표님 답변하셨는데 손홍탁 대표님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셔틀 타요라는 이름 참 귀에 착착 감기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도 타요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고 또 실제 서울 시내에서 활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중에서요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질문이 있는데 오늘 모든 질문 중에 가장 보트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개 학원에는요 운전기사님이 30분이 있을 텐데 이분들 새로운 기술 때문에 실직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이런 질문들 꼭 드려야만 하거든요. 자, 곤란하고 난처하시겠지만 견해를 조금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가령 30개 학원이 저희 셔틀 타요를 이용하고 있을 때 30개 모두 셔틀을 이용할 수 있었던 형편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아서 뭐 30명의 기사님이 일자리를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사님 따로 차량 따로인 시스템이 아니라 기사님이 보통 차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사님들의 차량 연식이 뭐 법적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오래되지 않은 차량은 저희가 모셔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차가 필요하고 저희도 기사님이 필요해서 오히려 모셔가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아까 연식 10년 이상이 된 차량이 50%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 차가 이제 퇴출되고 폐차되어야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 한 5만 명 정도로 제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직 위기에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한 차량을 이분들에게 운행을 하실 수 있게 그 목돈으로 차를 사실 수 없으니 저희랑 한 2년 정도 근무하시는 조건으로 이 차를 먼저 지급받아서 운행하실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방안이라든지 다소 뭐 한두 번씩 일자리 잃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훨씬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이 방법이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시는 거는 사업의 완결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거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셔틀 쉐어링 의미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사님들 휴식을 못 취하는데요. 그러면 피로도가 높아져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같은데요. 이것을 과연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한테 있어서 기술이라는 거는요, 뭐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어떤 여러 학원이 이용해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최소한으로 수령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생활을 하려면 그게 뭐 한 150 아니면 한 200 정도 될 텐데요. 학원에서 일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그 금액을 벌 수 없는 지금 급여 시세입니다. 그 출퇴근 차량이 노란 버스로 오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아침에 직장인들 출퇴근 시키시고 학원 일을 하시는 케이스 혹은 학원 일을 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한창 이슈가 됐었던 대리운전 기사들 따라다니면서 셔틀 하시는 것들 다 노란색 차량들이 했었던 일입니다. 그 정도 한 12시간 이상을 운전을 해야 생활이 가능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희도 물론 출퇴근 시간이 적게 굉장히 바삐 움직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급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주니까 그거 맞냐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의심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뭐 다소 나는 14시간 동안 막 천천히 일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한 7, 8시간 좀 바삐 그리고 휴식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차에서 쉬시기 때문에 기사님들 좀 피곤하실까 봐 좀 빼드려도 차에서 쉬는 게 쉬는 거냐 그냥 넣어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고민해볼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예, 아마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많을수록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또 기술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한 거 조금 이따가 더 여쭤보고요. 마지막 앉아 계신 우리 김용수 대표님. 네. 예, 이승철 닮으셨어요. 네, 이게 왜 난데없는 네. 기분이 어떠세요? 나 황당하네 오늘. 예. 네, 뭐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숲을 조성한다면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지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이 되나요? 네, 뭐 제가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땅을 보러 다니는 일인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어디에 나무를 심을 수 있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의외로 정부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나무를 못 심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유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정부 예산을 타려고 하면 그 나무 심는 예산은 맨 마지막에 좀 편성이 돼요. 또 삭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정부가 땅은 있으나 예산이 없어서 나무를 못 심는 지역에 먼저 선제적으로 식재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서울역 고가처럼 되게 도심 이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숲이라는 것들이 중요해졌는데요. 뭐 요즘은 아파트도 숲세권에 있어야지 뭐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공원이나 그런 휴식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런 도심 속에서 숲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니즈가 되게 많이 늘어났고 뭐 옥상에 좀 해주면 안 되냐 뭐 아니면 내가 땅이 있는데 여기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개인이 이제 땅을 가지신 분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땅에다가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심고 있는 지역은 서울역 고가공원이나 아니면은 저희 서울의 수도권 매립지라고 청라지구에 인천 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한 500만 평 되는 쓰레기 매립지인데 그 매립지에다가 숲을 만들어야지 사실 생태계가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경의 관점에서 숲을 많이 만들었다면 이제는 환경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고 미세먼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막는 장병 역할을 하는 방풍림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환경적인 역량이나 생태계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숲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숲 문제만큼은 근원적인 부분까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조경해서랑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영수 대표님께 들어오는 질문 중에 가지수가 가장 많은 게 뭐냐면요. 보통 숲의 관리 유지에 대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은요. 나무를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숲의 관리 및 권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또 비슷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자, 관리 유지 솔루션 사례가 있다면요. 그리고 숲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 이런 질문들이 좀 많네요. 네네네. 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진행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저희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는 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관리를 누구를 교육시켜서 하냐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그 은퇴하신 분들이 나무를 심어서 그것들로 이제 제2의 노후를 삼기도 하시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IMF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숲 관리 사업에 많은 공공근로 같은 것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숲이나 나무를 심는 것들은 사실 AI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도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지역 주민이나 그런 여러 계층들을 이제 고용해서 하는 방면들이 하나가 있고 아까 보셨듯이 이제 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주로 이제 산림학과나 이런 그런 전문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 IoT를 활용해서 나무의 온도나 습도,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의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IoT 센서를 나무에 심어서 나무의 상태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다음 정보들을 얻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숲 관리를 두 가지 영역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답변하시는데 제가 선택하진 않았지만은 주최 측에서 꼭 이것 좀 질문을 해주십시오라고 임의적으로 띄운 것 같습니다. 숲으로 무언가를 상징함으로써 대중의 만족과 환경 문제를 연결하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저는요, 건물 옥상을 활용하는 데 관심이 많은데요.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도심에 나무를 심는 것은 어떨지 제안합니다. 네, 사실 그 최근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건물을 완전 나무로 덮어서 아예 녹화된 건물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약한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상 정원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방수 페인트가 초록색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그 옥상 정원이라고 이제 외국인들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방수 페인트다 그거. 그래서 우리도 정원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옥상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방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큰 위에 옥상 정원이 있어서 그 공간을 이제 커뮤니티 가든으로 오픈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듈화된 박스에다가 그 숲을 만들거나 아니면 작물들을 키워서 그것을 이제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는 형태로 자그마하게 시작하는 형태로 시작을 해가지고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정원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커뮤니티 가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나 건물의 옥상을 못 활용하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가든을 많이 활용하면 충분히 더 녹화가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서울 시내에서도 빌딩 위에 그 하늘 정원을 만들면은 아마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주택가를 위에서 찍은 걸 보면서 한국인들은 참 낭만적이다. 어떻게 옥상에다 저렇게 다 공원을 만들어 놨냐라고 코멘트를 다는 거를 저도 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도 비영리 영역에서 올해 이제 19년 차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참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 또 이런 접근과 함께 협업을 했더라면 더 좋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네 분의 우리 스타트업
CEO들은 대표들은 주로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순서로 돌아가서요. 하나씩만 좀 질문을 드리고 이 순서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원영 대표님. 자, 저는 이런 질문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저 지역에 사시는 그 주민들 이렇게 자세한 지도를 보는 거 오히려 불편해하시진 않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되게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또 이 주민들이 이런 정보가 찍혀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동의를 구하는 일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나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로드맵을 찍거나 했을 때 이제 사람 얼굴을 가리는 등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람 얼굴이 나와서 누군가를 식별할 수는 없는 정도로 높이에서 날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손홍탁 대표님, 셔틀타요. 예. 요 질문 한 번만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요? 타요 버스의 버스 소유주는 셔틀 타요인가요? 기사님들은 개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고용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아마 장애인 복지관 등등의 시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생략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예, 이 버스 소유주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저희가 20대의 차량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저희 차량입니다. 그 일반직 기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식이 너무 노후화된 경우가 많고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저희 차량으로 하고 있고요. 간혹 아주 새 차로 좋은 차로 일을 하시려는 지급 기사님들 만나면 좀 얼른 모셔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건너편 우리 컨퍼런스 홀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김영수 대표님. 네. 이런 질문 어떠세요?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해외에도 만들어지는 숲은 해외 지사나 지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지 사람을 고용하여 관리하나요? 이런 문제가 왜 나올까 저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숲을 조성하고 환경을 가꾼다는 거 우리 사회만 열심히 한다고 무언가 해결되는 거는 아닐 거예요. 다른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신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해 그 코이카 CTS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팔에 그 커피 나무를 심어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진 피해가 많이 났는데 뭐 담요 이런 건 오는데 지진 피해 난 경작물들을 다시 심을 수 있는 지원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농장이 다 무너졌길래 저희 커피를 지원을 해주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크라우드 파밍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현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생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많이 생산해도 뭐 아마 공정무역 하시는 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농부들은 먼저 선 판매가 되면 제일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은 사실 먼저 구매를 하고 나중에 상품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먼저 커피를 심고 싶은 사람들을 그 모집을 했고 그 돈을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커피 묘목도 사고 그다음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다 생산한 다음에 예측된 범위로 바로 이제 구매를 먼저 하신 분들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델이 그런 공정무역이나 이런 것들에서 더 활성화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해외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현지인들이 생산하고 심지어 저희가 판매까지 도와주는 형태로 더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 참 알차게 활용했는데 개인적으로 더 많은 질문들을 반영하지 못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연사님들과 함께 더 깊은 얘기를 장소를 바꿔서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생하신 우리 네 분의 연사님, 그리고 앞쪽 세션에서 또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연사님, 이 7분에게 큰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디서 좀 들었는데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알파고가 아무리 발달해도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나오냐? 잘 유형화되지 않는 직업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일들이 다 매뉴얼화되고 기술적으로 시스템화되고 통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알파고가 그 일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그런데 유형화되지 않는 그 일자리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바로 비영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매뉴얼로 만들어도요, 모든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도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으면은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서 그 서비스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게 더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사람의 어떤 삶을 더 윤택하게 돕는다라는 이면에는 반드시 또 기술 때문에 사람이 더 소외되고 노동에서 소외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 본질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이다. 기술을 위한 기술은 없을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기술이 진짜 기술일 겁니다. 모든 기술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언젠가 그것도 인간을 괴롭히는 기술이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혁명이라고 떳떳하게 부를 수 있으려면 그 4차 산업의 모든 기술들은 인간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 따뜻한 마음을 잃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하고 힘든 사회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그 뜨거운 마음, 약자를 돌보겠다는 그 따뜻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이분들에게는 기업과 정신으로 녹아났으면 좋겠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사명과 소명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나고서 앞쪽에 있는 공간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1부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